안녕하세요. 귓돌이 책방의 귓돌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프레드 울만의 동급생입니다. 네, 이렇게 생긴 책이고요. 이 책은 지금 보신 것처럼 표지가 에곤 실레의 작품 두 소년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책의 두께도 그렇게 두껍지 않고 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중편 소설입니다. 그러면서 두 소년의 브로맨스를 다룬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의 키워드를 몇 가지로 정리해보자면 우정, 또 브로맨스, 나치즘과 유대인, 독일, 이런 키워드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치즘과 유대인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두 소년의 우정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나치즘과 또 홀로코스트라는 내용은 시대적 배경으로 깔려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소년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 시대의 비극을 충분히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한번 1930년대에 두 소년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소설을 처음 접했을 때 이 에곤 실레의 작품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 두 소년이라는 작품이 좀 인상적이어서 다른 나라의 버전들은 어떤 표지로 되어 있을까 좀 궁금해서 찾아보기도 했는데요. 지금 에곤 실레의 그림이 똑같이 그려져 있는 그 국가에는 이탈리아의 그 동급생이 같은 표지로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어 버전에는 두 소년의 그림이 들어있기는 한데 담배를 피고 앉아있는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정서에는 맞지 않아서 이걸 채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 소설을 읽고 나서 좀 소설에 애정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원서로는 어떨까 하고 이제 원서를 찾아보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의 표지들이 궁금해서 좀 찾아보기도 했는데요. 이 다른 나라의 표지들도 한 번쯤 찾아보시면 좀 재밌는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의 작가를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가 프레드 울만은 1901년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소설의 배경과 같은 독일 슈투트가르트 출생이고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법학을 전공한 변호사로서도 활동을 했지만 또 그림을 그리신 분이기도 합니다. 화가이기도 했고요. 또 이 책을 쓴 것처럼 작가이기도 했는데 법학을 전공하고 히틀러가 집권한 이후 1933년에 독일을 떠나 프랑스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망명한 프랑스에서는 화가로서 생계를 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재주를 가졌던 분이시고요. 1936년에는 프랑스에서 다시 스페인으로 이주를 했는데 곧바로 스페인에서 내전이 벌어지는 바람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전조였죠. 그래서 스페인 내전으로 인해서 다시 영국으로 건너가서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작가가 영국으로 이주한 이후에 영어로 발표한 소설이고요. 그래서 이 작가 프레드 울만은 어린 시절은 물론이고 이 성장하면서 제1, 2차 세계대전의 여파를 온 생으로 또 감당해야 했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 책에도 이 작가의 그런 어린 시절의 기억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주요 등장인물은 두 명입니다. 주인공이자 화자인 한스 슈바르츠라는 아이고요. 16살입니다. 주인공이자 유대인 의사의 아들이고 또 랍비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유대인 집안이고 유대계 독일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집은 사실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보다는 독일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이 한스 슈바르츠와 우정을 나누는 인물 콘라딘 폰 호헨펠스가 등장합니다. 호헨펠스라는 가문의 백작 소년이었고요. 유서 깊은 귀족 가문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을 신처럼 잘생기고 매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콘라딘에게 반한 한스가
친구가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다가 결국엔 둘이 친구가 되고 또 급속도로 가까워져서 우정을 나누다가 갈등을 겪고 또 헤어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책의 배경은 작가가 성장했었던 배경과 같이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카를 알렉산더 김나지움이라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이 주된 내용이고요. 김나지움은 독일의 9년제 중등교육기관인데 인문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김나지움을 진학하는 아이들은 대학 진학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김나지움 하면 떠오르는 소설이 몇 가지 있으실 텐데요. 헤르만 헤세의 소설에 김나지움이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수레바퀴 아래서 같은 작품에는 주인공 한스가 이 소설의 주인공과도 이름이 같은데요. 한스가 김나지움에서 우리나라의 지금의 모습보다 결코 덜하지 않은 그런 철저한 입시교육에 희생되어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래서 수레바퀴 아래서 또 데미안 같은 작품들을 보면 김나지움이 배경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시간적인 배경은 1932년부터 1960년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액자식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1960년대 현재에 나가 이렇게 과거 1932년 김나지움 시절을 회상하다가 다시 미국에서 이 이야기들을 회상하는 내용으로 돌아오게 되는 액자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배경은 나치스가 독일의 정권을 장악할 무렵부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60년대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의 사건은 제가 5가지 정도의 테마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두 소년의 첫 만남, 그리고 친구가 되다, 그리고 이 두 소년의 갈등, 이별,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영원한 우정, 이렇게 5개의 테마로 사건의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첫 만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책을 처음 펼쳤을 때 그 첫 문장이 예사롭지 않아서 필사를 하기도 했었고, 또 뒷부분이 정말 재미있겠구나, 뭔가 오래 남을 책이겠구나 하는 예감을 주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1932년 2월에 내 삶으로 들어와서 다시는 떠나지 않았다. 그로부터 사반세기가 넘는 9,000일이 넘는 세월이 지났다. 별다른 희망도 없이 그저 애쓰거나 일한다는 느낌으로 공허한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갔다. 그중 많은 나날들이 죽은 나무에 매달린 마른 잎들처럼 종작 없고 따분했다. 내가 내 가장 큰 행복과 가장 큰 절망의 원천이 될 그 소년에게 처음 눈길이 멈췄던 것이 어느 날 어느 때였는지를 나는 지금도 기억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시작하는 책입니다. 가장 큰 행복과 가장 큰 절망이라는 말로 이들의 우정에 큰 시련이 찾아올 것임을 암시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우정이 펼쳐질까에 대한 기대도 되지만 또 이들에게 어떤 시련과 갈등이 찾아올까 또 우려가 되기도 하는 그런 첫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에 전학 온 콘라딘에게 한스가 흠뻑 반하는 부분인데요. 왜 빠져들게 되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그의 동작 하나하나가 내 관심을 끌었고 그 아이의 모든 것이 내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그가 콘라딘 폰 호헨펠스가 자신감과 세련된 우아함을 그렇게도 원하는 나, 한스 슈바르트와 공통으로 가진 것이 무엇이었을까? 한스가 콘라딘에게 반한 이유는 그 친구가 귀족이어서 든든한 배경이 되어줄 친구를 원했다기보다는 그의 자신감, 세련됨, 우아함 이런 것들을 동경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스는 다른 소년들과 달리 문학에 관심이 많은 소년이었는데요. 이렇게 본인처럼 문학에 관심 있고 또 사상이나 종교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나눌 만한 친구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런데 콘라딘을 만나고 나서 저렇게 우아하고 세련된 아이가 있다니, 그게 바로 한스 자신이 갖고 싶었던 것이기 때문에 친구가 되고 싶었겠죠.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아이,
너무나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그런 자신감, 또 우아한 몸동작, 이런 것에 반해서 한스가 콘라딘과 친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 이런 콘라딘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한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반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중에서 자기가 콘라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달라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소설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콘라딘에게 눈에 띄기 위해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문학 시간에 막 발표를 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는데 조금 알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부풀려서 발표를 합니다. 실러라는 시인은 한없이 깎아내리고 또 본인이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홀덜린이라는 시인에 대해서는 아주 위대한 인물로 극찬을 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데에도 열성적이었고 또 체육 시간에는 겁이 나서 하지 못할 뻔한 평행봉, 점프를 용기를 내어서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에 이제 한스가 어떤 고민을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그의 관심을 끄느냐? 내가 그 멍청한 아이들과는 다르다는 사실로 어떻게 그에게 감명을 주느냐? 나만이 그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납득시키느냐? 그것이 내가 안고 있던 명확한 답이 없는 문제였다. 이런 고민 끝에 한스는 여러 가지 관심을 끌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적중한 어떤 시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동전이었습니다. 한스는 콘라딘의 호기심을 끌기 위해서 12살 때부터 수집해왔던 동전을 처음으로 학교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콘라딘이 자리로 올 때쯤에 이 동전들을 쭉 펼쳐놓고 관찰하는 척을 하는데요. 콘라딘이 여기에 처음으로 관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콘라딘도 동전을 수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들은 친구가 됩니다. 드디어 콘라딘이 한스에게 처음으로 인사를 건네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에서 한스가 얼마나 기쁘고 떨렸는지 묘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 한스. 그가 인사를 건넸고 벼랑간에 나는 밀려오는 기쁨, 안도감, 놀라움과 함께 그 역시 나처럼 수줍음이 많고 친구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네, 드디어 콘라딘이 말을 걸어왔죠. 한스는 정말 소리를 지를 정도로 기쁨에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은 마치 연인의 데이트처럼 우정을 쌓아나가는데요. 이 장면도 정말 섬세한 심리 묘사, 그리고 이 아이들의 행동 묘사가 돋보이는 부분이었는데요. 벅차고 기쁘지만 처음 시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시간을 보내고 막연한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는 이 아이들의 모습이 읽으면서 읽는 사람을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이런 첫 만남 이후에 이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우정을 나누는 부분인데요. 네,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몇 달 동안은 내 삶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 토요일이면 콘라딘과 나는 완행열차를 타고 나가 육중한 나무로 지어진 수많은 오래된 여관들 중에서 하룻밤을 보냈고 헬덜린의 집, 그의 온화한 감옥이었던 탑을 내려다보며 우리는 좋아하는 시를 낭송하곤 했다. 네, 이 두 소녀는 토요일이면 같이 주말 여행을 다닐 정도로 이렇게 급속도로 친해졌는데요. 특히 문학과 사상과 종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두 아이의 그 공통 관심사를 나눕니다. 그 중에서도 한스가 그렇게 극찬했던 홀덜린, 다행히도 콘라딘도 좋아하는 시인이었는데요. 휘페리온이라는 소설로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홀덜린의 집 근처까지 가서 그 탑을, 그의 온화한 감옥이었던 탑을 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홀덜린의 집을 내려다보면서 좋아하는 시를 낭송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문학적이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이 우정의 장면들이 많이 펼쳐지는 소설이어서 읽는 내내 좀 청소년 시절을 회상해보는
그런 기회도 됐고요. 또 이런 시절을 간직하고 있다면 또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 찾아온 첫 번째 갈등은 종교였습니다. 한슨의 옆집에 바우어 씨라는 이웃이 살고 있었는데 이 집에 화재가 나면서 부모님이 없는 동안 그 바우어 씨의 자녀들이 모두 불에 타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불행한 사건을 겪고 나서 한슨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부정하게 됩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엄격한 신교도적 믿음 속에서 자란 콘라디는 내 말을 그 당시 내게는 유일하게 가능한 논리적 귀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부라고는 존재하지 않거나 만일 존재한다면 인류를 위해 눈 하나 깜짝 않고 따라서 어느 이교도의 신이나 마찬가지로 아무 쓸모도 없다는 결론 말이다. 정말 비극적인 사건을 겪고 나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되죠. 신은 과연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신이란 것이 과연 뭐하는 존재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고 한슨은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이런 신이라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교도의 신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콘라디는 한스를 진정시키면서 지금 네가 어떤 마음인지는 충분히 알지만 오랜 세월 동안 목사나 주교나 성인들이 해답을 찾아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그 해답에 또 그들의 결론에 복종해야 해 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 떠오르는데요. 주인공이었던 싱클레어가 엄격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졌던 콘라딘과 비슷한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기독교의 교리마저도 의심하고 회의하고 부정했었던 데미안은 지금 한스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데미안과 싱클레어가 그랬듯이 종교관이라는 것은 쉽게 합의할 수 없는 또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관으로 갈등을 빚는 두 아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소녀는 변함없이 잘 지냅니다. 그런데 점점 갈등이 조금씩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갈등은 가정환경으로 인한 갈등입니다. 네, 이 두 소년의 가정환경으로 인한 갈등이 드러난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 사람을 서로에게 소개시키기도 전에 아버지가 구두 뒤축을 모아 딱 부딪히며 거의 차렷 자세로 꼿꼿이 서서 오른손을 내밀고 말했다. 환영합니다. 의사 슈바르츠입니다. 나는 충격을 받아 소름이 끼치고 비참한 기분이 되어 주저앉았다. 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콘라딘이 한슨의 집에 놀러 왔죠. 그랬더니 콘라딘을 본 아버지가 놀라고 당황해서 또 백작신분으로 이런 중산층 평범한 가정에 놀러 온 거죠. 그랬더니 한스의 아버지는 온갖 경의를 표하면서 감명을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한스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뭔가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아버지에게 실망을 합니다. 자기가 너무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고 한스는 콘라딘을 살짝 미워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의 콘라딘은 이런 데에 쉽게 휘둘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신적으로 잘생기고 매력적인 아이라고 했는데요. 외모만 매력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도 굉장히 넓고 또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콘라디는 한스에게 진정할 시간을 주고 이렇게 진정한 한스가 고개를 들자 살짝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서너 번씩 집에 와서 가깝게 지내면서 한스의 아버지마저 편하게 대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만든 것이죠. 한스를 정말 친구로 여기는 콘라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 한 가지 있었는데 바로 혈통으로 인한 갈등입니다. 즉 유대인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한스의 집안과 또 독일 아리아인으로서
또 순수 귀족 혈통으로서 또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콘라딘의 집안은 두 아이가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서로에게 부여된 기대와 역할이 달랐던 것이죠. 특히 1932년 이 소설의 그 시대적인 배경이 되는 나치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당시 유대인이 처하게 될 그런 위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오페라 피델리오라는 공연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오페라 공연은 공화국의 대통령이 참석할 정도로 커다란 공연이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콘라딘의 부모님, 그동안 한스는 내가 콘라딘의 집에 몇 번 놀러 갔는데도 왜 부모님을 볼 수 없을까 하는 의심을 살짝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 오페라 공연에서 그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공화국의 대통령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의 주목과 환호를 받으면서 등장한 콘라딘 가족은 이렇게 한스와 마주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한스는 당연히 콘라딘이 자신을 부모님에게 소개해 줄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지나쳐 갑니다. 거기에서 한스는 확신을 하게 된 거죠. 내가 부끄러웠구나 하면서 다음날 콘라딘에게 따져 묻습니다. 그런데 콘라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인사시킬 수가 없었어. 그 이유는 모든 신들에게 맹세하건대 부끄러운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고 훨씬 더 단순하고 더 불쾌한 거야. 어머니는 유대인을 혐오해. 내가 우리 부모님 대신 책임을 져야 해? 그게 뭐 하나라도 내 잘못이야? 바로 콘라딘의 부모님 때문이었던 거죠. 특히 콘라딘의 어머니는 어느 나라 왕족 출신인데 정말 고귀한 가문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면 정말 질색을 하는 분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을 혐오하는 어머니 때문에 그런 어머니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그동안 한스를 어머니께 소개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지만 나는 너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 비록 부모님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 해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한스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 계속 친구로 지내자고 약속을 합니다. 한스는 이렇게 말하는 콘라딘에게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들에게 이별이 찾아오게 됩니다. 히틀러의 광풍이 온 나라를 뒤덮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슈투트가르트 지역 그리고 이 아이들이 다니던 카를 알렉산더 김나지움에도 유대인에 대한 차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한스의 아버지는 이 광풍이 얼마 후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한스를 친척들이 있는 미국으로 보냅니다. 네, 아버지의 말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어머니하고 나는 너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했다. 뭐 어쨌든 당분간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말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년 내에 제정신을 차리게 될 거다. 우리는 그대로 남아있을 거야. 여기는 우리 조국이고 고향이고 우리는 여기에 속하니까. 한스 아버지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한스의 부모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보다는 그동안 독일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한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독일을 자랑스러워했고 괴테와 실러의 나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독일 문화에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이렇게 털을 잡고 살아온 독일에서 이렇게 이방인 취급을 당하게 된 상황. 이런 상황에도 한스의 부모님은 독일을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폭풍이 지나가면 독일인들이 정신을 차리게 될 거다. 이렇게 문화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만든 나라에서 히틀러 같은 인물 한 사람에게 그리 오래 휘둘리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한스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미국에 도착한 한스에게는 두 통의 편지가 도착하는데요. 한 통은 유대인인 한스를 조롱하는 친구들의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통은 바로
콘라딘의 편지였죠. 친애하는 한스, 쓰기 힘든 편지를 쓴다. 앞으로의 독일은 우리가 알고 있던 독일과는 달라질 거야. 이 나라는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우리의 운명과 전 세계의 운명을 결정할 한 남자의 지도하에 새로운 독일이 될 테니까. 이렇게 히틀러와 새로운 독일에 대한 믿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콘라딘이 앞으로 히틀러와 뜻을 함께 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죠. 그렇다면 한스와는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이별하고 마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콘라딘의 편지에는 한스와의 우정에 대한 또 확신도 들어 있습니다. 아마도 어느 날엔가 우리의 길이 다시 서로 만나겠지. 언제까지나 항상 너를 기억할게. 친애하는 한스. 너는 내게 큰 영향을 미쳤어. 나에게 생각하는 법과 의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의심을 통해 우리 주님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법도 가르쳐 주었어. 이렇게 콘라딘은 유대인에 대한 혐오는커녕 오히려 한스의 부모님의 안전을 확신하고 한스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이 가득 담긴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를 받고 오랜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1960년대 어느 날 한스는 한 통의 편지를 독일로부터 받게 됩니다. 바로 칼 알렉산더 김나지움에서 온 편지였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죽어간 동창들을 기리는 추모비를 건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을 보내달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한 권의 인명부가 등장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죽어간 동창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인명부였습니다. 그 인명부를 또 그 편지를 받고 한스는 분노에 떱니다.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자기는 고국을 떠나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물론 하버드 대학을 다니고 어린 시절에 또 변호사가 되어서 또 이렇게 센트럴파크가 내다보이는 아파트에서 비록 잘 살고 있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고국을 떠나서 친구도 없이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한스에게 기부금을 내달라는 편지는 분노하게 하죠. 한스를. 그래서 한스는 그 인명부를 그냥 버릴까 말까 하다가 몇 페이지 들춰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그렇게 편지를 보냈었던 나쁜 동창들, 그 녀석들도 그 인명부에 올라 있었죠. 그런데 H만큼은 쉽게 펼쳐보지를 못합니다. 바로 콘라딘 폰 호헨펠스. 호헨펠스라는 이름이 들어있을까 두려웠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인명부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려던 한스는 결국 그 인명부를 펼쳐보게 되는데요. 나는 조그만 인명부를 집어들어 막 찢어버리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내 손을 멈췄다. 그런 다음 마음을 굳게 먹고 떨면서 H로 시작되는 페이지를 펼쳐 읽었다. 바로 이 다음 문장이 그 유명한 이 소설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엄청난 감동과 반전, 그리고 영원한 우정을 확인하게 하는 문장이었죠. 그렇게 히틀러를 따르겠다라고 선언했던 콘라딘. 그렇지만 유대인에 대한 혐오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유대인이었던 한스와 깊은 우정을 나눴던 콘라딘. 그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마지막 문장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 꼭 한번 만나보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사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의 우정이 펼쳐지는 1930년대 독일 나치스가 발흥하던 때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독일은 왜 히틀러 같은 인물에게 휘둘리게 되었을까?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의 후폭풍 때문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이 세 나라 삼국 동맹의 나라들이 영국, 프랑스,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에서 삼국 동맹파가 패하면서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서 오스트리아와 함께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게 됩니다. 배상금뿐만 아니라 독일은 전 세계에서 정말 굴욕적인 위치에 처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굴욕적인 상황, 또 경제적인 엄청난 부담감, 이런 것들은 독일인들의 자긍심을 짓밟아 놓습니다. 독일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가 예전과 같은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과연 어떻게 해야 독일인들의 긍지를 되찾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타난 인물이 바로 히틀러였던 거죠. 1920년대부터 존재했던 독일 노동자당이 나치스로 계층을 하면서 1932년 제1당으로 등극을 합니다. 바로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이 당에 입당한 지 1년도 채 안 되는 히틀러라는 인물이 바로 당수가 되는데요. 1933년에는 히틀러 정권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페인 내전이 벌어지고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안고 있기 때문에 독일 내의 유대계인들은 물론이고 유럽 내의 유태인들을 말 그대로 인종 청소하는 홀로코스트라는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시대적 배경이 이 소설에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아픔을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우회적으로 느낄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묘사는 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을 염두하시면서 이 책을 감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작품의 매력을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책의 서문에 보면 장 도르메송이라는 인물이 이 책을 추천하면서 쓴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소년기의 우정과 나치즘의 발흥이라는 전혀 무게감이 다른 이야기를 단순하면서도 섬세하게 매혹적인 필치로 다루고 있다. 이야기를 그처럼 명료하게 전개시킨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위협이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놀라웠던 부분도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나치즘이라는 무거운 소재와 청소년들의 우정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벼운 소재, 이렇게 조화가 어려울 것 같은 이 두 가지 소재를 너무나 잘 연결해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정리해본 이 작품의 매력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름답고 시적으로 표현한 두 소년의 우정입니다. 청소년기를 한번 회상하게 되는 그런 소설이기도 하고요. 이 두 아이의 브로맨스가 너무 재미있고 또 섬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일이 드러내지 않았음에도 가슴 깊이 느껴지는 시대의 아픔입니다. 그 시대에 어떤 비극이 있었는지, 왜 히틀러가 그런 선택을 했고 독일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지만 이 인물들, 몇 안 되는 인물들이 생활에서 부딪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그 시대의 아픔이 정말 잘 묘사된 수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충격적인 반전의 마지막 문장과 또 책을 덮고 바로 곱씹게 되는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문장과 호응을 이루는 듯한 첫 번째 문장이 너무 잘 조화가 돼서 책의 처음과 마지막이 정말 인상적인 책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서 1930년대 나치즘 시절을 그리고 있는 무거운 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무거운 소재를 다루고 있는 책이지만 청소년들의 우정을 매개로 정말 재미있게 또 감동 깊이 읽을 수 있는 소설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책과 함께 읽었으면 하는 책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신토피컬 리딩 코너입니다.
이 책에서 나치즘과 홀로코스트라는 주제로 좀 확장해서 읽어보고 싶다라고 할 때 같이 읽으면 좋을 만한 책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소설 로맨가리의 유럽의 교육입니다. 이 책은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폴란드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이 책보다 더 어린 주인공 화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동급생이 2차 세계대전 그리고 히틀러의 나치즘의 참상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방법을 사용했다면 유럽의 교육에서는 너무나 처참하게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참상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좀 대척점에 있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또 소설의 분량도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거의 2배가 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분량도 어느 정도 되고 또 그 안에 정말 절절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소설입니다. 한번 만나보시고요. 또 그래픽 노블로 아트 슈피겔만의 G라는 작품입니다. 네. 이 책은 이렇게 만화로 되어 있는 작품이고요. 지금 표지에서 알 수 있듯이 폴란드 유태인들을 쥐로 그리고 나치는 고양이로 표현을 한 우화 형식의 그래픽 노블입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인 배경도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을 정말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있는 그래픽 노블이어서 역사 공부를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만화니까 좀 가볍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만화기 때문에 확실히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는 있는데 내용은 결코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는 아트 슈피겔만의 G, 정말 좋은 그래픽 노블입니다.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에세이로 유대인 화학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자전적인 에세이, 아우슈비츠의 생존 작가인 프리모 레비가 쓴 이것이 인간인가입니다. 돌베개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영화를 2가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렇게 홀로코스트 또 제2차 세계대전을 다루고 있는 작품 중에 2가지를 뽑아봤습니다. 하나는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온 가족이 다 함께 보기에 좋은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의 인생은 아름다워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장면 기억을 하실 텐데요. 아우슈비츠 안에서도 어린 아이에게 음악을 또 춤을 들려주기 위해 애쓰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영화였습니다. 아주 감동적이고 또 마음이 아픈 그런 작품인데요. 한번 온 가족이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음악에 관심이 있고 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피아니스트를 추천합니다. 이런 전쟁의 포화 속에서 아주 훌륭한 유대인 피아니스트가 쫓겨다니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애쓰다가 독일인 장교 앞에서 쇼팽의 녹턴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녹턴이 정말 감동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주가 지금도 이렇게 생생하게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이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피아니스트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좀 이 책의 감동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좀 더 확장해서 함께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프레드 울만 작가의 동급생을 소개해드렸고요. 그렇게 사회적 배경 이런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브로맨스 소설로 읽어도 사실은 충분한 작품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의 비극을 함께 느껴볼 수 있는 다른 작품들도 한번 같이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오늘 귀토리 책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